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이 기한 안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후보자 딸의 논문 제일 저자 의혹 등 여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부인이 일하는 동양대학교 사무실과 조 후보자 딸 입시와 관련해 서울대 의과대학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총탄과 함께 협박 편지가 배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편지에는 소총을 몇 정이나 가지고 있다,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같은 원룸,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망치려던 여성을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주민에게 목격됐고 도주한 지 1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13호 태풍 닝닝이 힘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금요일과 토요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교차로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 반대로 운전하다가 무심코 우회전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장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우회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주말인 7일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합니다. 취재에 따르면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다고는 합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6일 전에 청문회를 열자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사실상 임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 청문회 자체가 맹탕이 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청문회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왜 오는 6일을 기한으로 정한 겁니까? 네, 날짜로 따지면 재송부 시한으로 나흘을 지정한 건데요. 청와대는 재송부 시한은 통상 사흘을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6일 금요일 오후 늦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정도 감안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간 조국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소명을 했다고 보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 안에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증인 신청을 감안한다면 닷새 이상은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로 그러니까 청문회 요청을 한 뒤 어제로 20일이라는 기한이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재송부 시한 나흘을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증인을 채택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통상 청문회는 일단 날짜를 의결해 놓고 합의한 증인은 확정한 다음 합의 안 된 증인을 계속 협의하는 방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 개최 자체에 한국당 등 야당이 소극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 문제도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 만일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다음 날인 7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7일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시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과 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조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의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국회를 연결해서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죠.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열자는 입장인가요? 네,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한국당에 공식 제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에서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하거나 6일 하루만 진행하자는 겁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 가족을 뺀 나머지 증인을 불러다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하면 그냥 덥석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한국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당 원내 지도부 그리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두루 취재해본 결과 일단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청문회 증인 문제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여야가 채택한 증인에게는 청문회 닷새 전까지는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6일까지는 닷새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설령 자유롭게 나온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게 한국당의 해석입니다. 예,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는 증인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증에 대한 우려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자의로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가능성도 그걸 보장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국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증인이 자의로 출석하는 만큼 한국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일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국당 분위기로서는 현재는 부정적이라는 것인데 뭐 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내일이라도? 네, 일단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내일 여야 협상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오늘 저녁 중으로 내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을 계획인데요. 여기서 모인 의견을 가지고 내일 여당 간사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어차피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응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어제 조 후보자의 간담회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한국당이 하나씩 반박을 했는데 일단 정정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오촌 조카가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오늘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는데 석 달 전 조 후보자의 부인이 해당 펀드 운용사를 알고 있었고 2달 전에는 조 후보자의 처남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겁니다. 즉, 조 후보자 측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소개받았다고 했지만 부인과 처남이 이미 해당 펀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경심의 동생과 조국의 조카가 정경심 모르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조 후보자가 펀드를 소개해준 오촌 조카를 1년에 한두 번 본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남과 오촌 조카를 내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2주 참관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구가 아닙니다.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 통계 처리를 해서 영어 논문을 쓴 겁니다.
오늘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어제 조 후보자의 간담회와 같은 장소에서 시각도 비슷하게 열렸습니다. 마치 청문회처럼 자체적으로 발언 시간도 재면서 조 후보자의 해명에 반박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 기록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장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학생부가 유출됐는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후보자의 딸의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당국대 인턴 14일 했다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단 유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부는 학생이 졸업한 뒤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 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이 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접속과 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은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 서류를 제출해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박정규입니다. 자, 오늘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온 내용, 그러니까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한국당 주장은 부인이 그 전에 펀드를 알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조 후보자 측의 반박이 있습니까? 네, 주 후보자 측의 그 인사청문 준비단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준비단에서는 펀드 관련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후보자는 이게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이제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인이 그 전에 알았었는지 여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은 부인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딸의 논문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딸의 논문 관련해서 이제 쟁점 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서 조 후보자는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해 연구팀이 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때 한국어를 잘 못해 국어 성적을 이제 상당히 낮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논문을 번역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조 후보자와 주 의원의 주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영어 논문을 쓰려면 우리말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인데요. 제1저자 표기가 이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조 후보자도 제1저자 등재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어제요. 다만 그 부분은 당시 담당 교수의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조 후보자는 당시에 제1저자 관련해서 기준이 좀 엄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네, 어제 조 후보자는 당시에 제1저자와 그리고 제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어 가능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반박했는데요.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2008년 1월에 이미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등재된 논문이 제출된 시기는 2008년 12월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에 또 다른 반박이 있었습니까? 네, 조 후보자 측에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요. 예. 규정이 있었던 건 맞지만 확립되어가는 과정이어서 강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라고 안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도 뭐 계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네, 어제 조 후보자는 이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도록 설계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매 분기마다 투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공식적으로 본 문서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있고 저희 집에 왔던 운용 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부안 22조에는 반기별로 또
매 분기마다 투자 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지금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투자 보고는 이제 투자 수익률 등만 보고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예. 원래 투자 대상을 처음에 알리지 않는 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이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M&A 대상 기업 등 비밀 정보가 새나갈 바가 그렇게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특정 운영사가 이례적으로 투자 내역도 밝히지 않도록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딸 조모 씨의 이른바 스펙을 직접 관리해줬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조 씨는 정 교수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센터가 주관한 동양대학교 총장상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청하지 않았는데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된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금은 지도교수의 추천이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장학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정 씨는 2012년부터 동양대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영재교육원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동양대가 함께 나서서 농어촌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시와 함께한 사업이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일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당시 보조연구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정 씨가 딸인 조 씨의 스펙 관리를 위해서 본인 업무에 연구원으로 등록시켜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경력을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쓴 자기소개서엔 4학년 때 초부터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도 동양대 총장이 준 봉사상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동양대 총장상이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겠군요. 예, 검찰이 눈여겨보는 대목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낸 자소서엔 수상 경력이 이 상 하나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상을 주관한 게 정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던 아까 말씀드린 영어영재교육원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도 바로 이 때문에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동양대에 관한 업무 방해를 의심하고 있고요.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었던 것만큼 비용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조 씨의 스펙을 모친이 관리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그동안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전혀 도움을 준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이렇게 모친이 직접 딸의 스펙 쌓기에 도움을 줬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파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얘기도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제1저자로 오르는 데 관여한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좀 이따 좀 질문하겠습니다만 이거 그 단국대 장 교수 얘기인데 아직 조사를 일단 받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장 교수는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10시간째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장 교수는 2007년 당시에 고교 1학년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인턴으로 받았고 2009년에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논문 1저자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계자들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질문하려던 내용, 어찌 보면 조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내용의 한 가지가 오늘 증언이 나온 것 같은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신청도 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은 점, 이게 어저께도 계속 의혹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서울대의 설명에 따르면 총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 특지 장학금,
경연 장학금 등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특지 장학금은 서울대 동문 독지가들이 이름을 따서 주는 것인데요. 지역과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지도교수 추천이나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도 서울대 측에서 검찰에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지 장학금이라고 했습니까? 특별 지정 장학금의 준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기부하는 쪽이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경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신원 불상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서 수사 대상이 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장관은 만약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특히 며칠 내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느냐, 지금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시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청문회 실제로 가능할지 두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협박 편지가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에 총탄 한 발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일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총탄 한 발과 협박 편지가 든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편지는 소총을 몇 정이나 갖고 있고 한국인을 노린다는 내용으로 한국인은 나가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인 한일 간 쟁점도 쓰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이수훈 전 대사로 돼 있었고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잡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총탄까지 넣은 협박 편지가 배달된 건 처음인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가 배달된 지 닷새 뒤엔 우익단체 간부가 대사관 바깥에 설치된 우편함을 파손했다가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간부는 독도 문제가 담긴 항의문을 우편함에 넣은 뒤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뒤로 협박이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대사관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우익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을 만나서 한일 갈등의 해법을 제안했지만 아베 총리가 거절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풀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총리실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간사장은 오늘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낙연 총리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동시에 원상복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를 한 번 더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 총리실 측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만남에서 일본이 취한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 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을 뿐이란 겁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우길기를 경기장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오늘 저희 JTBC에 보내온 이메일 내용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로 우리에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우길기, 전범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을 도쿄올림픽 기간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은 정치적 선전장이 되는 것인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세우는 올림픽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일본의 상징처럼 나부꼈던 우길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떠올리게 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이웃 국가들에겐 여전히 아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2년 전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우길기를 내거는 건 축구장에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과 같다며 일본 축구팀에 벌금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내년 도쿄올림픽에선 별다른 제지 없이 응원도구로 널리 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우길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JTBC의 질문에 경기장 금지물품으로 지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길기는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적 선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도쿄 조직위가 우길기 응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장 회의에서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에 우길기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에도 도쿄 조직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가 나서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소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과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겁니다. 일본은 최근 장애인 올림픽, 즉 도쿄 패럴림픽 메달에도 우길기를 떠올리게 하는 문양을 넣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이 정치적 선전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을 향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인기 주간지가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의 뒷맛도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팔리는 주간지 주간 포스트입니다. 특집 기사의 제목이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답니다. 부제도 혐한이 아니라 단한, 즉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생각한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로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든가 서울이 김정은에게 점령당하는 악몽 같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막말까지 써놨습니다. 이 기사가 실린 뒤 제1교포 2세 후카자와 우시오 작가가 잡지 기고 중단을 선언했고 철학자 우치다 다스루 씨와 제1교포 유미리 작가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출판사 측은 배려가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의견과 함께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기사 내용도 의견 중 하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잡지가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했다는 비판과 언론의 자유란 옹호 의견이 맞섰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CJ그룹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액상 대마뿐만이 아니라 대마 사탕과 대마 젤리까지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액상대마를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 대마 용기 말고도 사탕과 젤리 모양의 대마 수십 개도 함께 들여오려 했습니다. 피우지 않고 먹는 방식의 신종 마약류입니다. 검찰은 이 씨를 처음 적발한 지난 1일에 이어 오늘도 조사 뒤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단순 투약과 달리 밀반입은 더 큰 범죄여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마 밀반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밀반입이나 판매, 교부 이런 거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좀 더 투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추가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남성이 침입해서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붙잡고 보니 같은 층의 주민이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8시쯤 27살 여성 A씨는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30분 동안 방에 갇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러다 갑갑하니 창문을 열어달라고 이 남성에게 말했고 이 남성이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는 살려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모두 갔다 오다가 거기서 멈췄어요. 가급하니까 문을 밀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만큼 쉽게 나가가지고
늘어진 상태고 여기 상처가 있고. 도망친 남성은 하루 넘게 건물에 숨어 있다가 어제 낮 12시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살의 이 남성은 같은 층 다른 원룸에 살고 있었고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구리에서도 한 남성이 여성의 집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금품을 내놓으라고 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 현재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당시에 들었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중천 씨의 조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카 윤 씨는 2008년에 별장 동영상 CD를 처음 만든 인물인데 동영상 파일명에 김 전 차관의 이름 일부를 영어로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는 2008년 자신이 별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CD에 담아달라고 오촌 조카에게 부탁합니다. 조카 윤 씨가 만든 이 CD 속 영상이 2013년 공개되면서 이른바 김학의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서 이 CD 속 영상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김 전 차관의 이름 일부를 영어로 쓴 HAK, K, HAK 등입니다. 윤 씨는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윤중천 씨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김 전 차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윤 씨는 또 윤중천 씨가 2008년 김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빌리려 전화했지만 김 전 차관이 받지 않자 조카인 자신에게도 전화를 해보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별장 동영상이 원본이 아니라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던 입장을 바꿔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13호 태풍 링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만을 향하고 있는 링링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키우는데요. 모레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7m, 강도는 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강도가 중만 돼도 지붕이 뜯길 만큼 위협적인데 강도 강이면 강한 바람에 기차가 넘어질 정도입니다. 금요일 제주를 지날 때 태풍은 강도 강을 유지할 걸로 보여서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필리핀 북동쪽 바다를 지나 대만을 향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풍의 눈도 보입니다. 지난달 태풍 레끼마 때와 달리 이번엔 예보 모델별로도 예상 경로가 일치합니다. 서해안을 따라 올라와 충청과 수도권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관건은 태풍의 강도입니다. 지금은 강도 약의 소형 태풍이지만 대만을 지나면서 29도가 넘는 바닷물을 만나 힘을 키우게 됩니다. 당장 내일 밤이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도 강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합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세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금씩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제주 서귀포와 가장 가까워지는 금요일 저녁까지도 강도는 강인 상태고 토요일 진도를 지나 태안에 이르기까지 강도 중을 유지한다는 게 기상청의 예상입니다. 이때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5에서 30m가량. 우산은 힘없이 젖혀지고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가을 장마를 뿌린 비구름도 아직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만큼 링링은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쪽 바다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고 있던 39명 가운데 2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새벽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선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새벽 3시쯤 캘리포니아 해안경비대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이 난 컨셉션호엔 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구조된 건 5명 뿐이었습니다. 사고는 이곳 옥스나드 채널 아일랜드 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플래츠 항 인근에서 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불이 나는 바람에 피해가 컸습니다.
탑승객 대부분이 갑판 아래쪽 선신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불길에 휩싸인 배는 점차 기울기 시작해 뱃머리 일부만 남긴 채 수심 16m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컨셉션호는 길이 22m짜리 스쿠버 다이빙용 배로 산타크루즈섬 북쪽 해안 18m 지점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항해를 떠나 사고 당일 오후 5시에 산타바바라 항해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선상에서 프로판 가스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6월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습니다. 사흘 전 새벽에는 20대 대학생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붙잡혔고 어젯밤엔 음주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다가 차량에 불이 나면서 붙잡힌 운전자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승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검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내달립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15km를 달아났습니다. 운전자인 대학생 23살 최모 씨는 순찰차에 차량이 막히고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통화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로가 통제되고 소방대가 진화에 나섭니다. 불길을 피해 차에서 내린 운전자 36살 배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불이 나기 50분 전쯤 40km 떨어진 이곳 부산 광안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이었습니다. 음주 사실을 들킬까 봐 사고 수습도 없이 뺑소니를 친 겁니다. 차량에 불이 나는 바람에 위험천만한 질주가 끝이 났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 부산 전포동에서 23살 조모 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근처 골목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내 경찰에 붙잡힌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6월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를 무색해 하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수년에 걸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고 학교는 교수를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 교수인 A씨가 3년간 수업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며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너 주먹 한번 줘봐라. 이래서 주먹을 주면 그게 네 자궁 크기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갑자기 뽑아가지고 이게 네 DNA다.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학생만이 아닙니다. 네 정장은 비실비실할 거다. 수치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고 네가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일 수도 있다. 그 사건 이후부터 밤에 잘 때 환시나 환청 비슷한 현상들이. 학생들이 반발했지만 A 교수의 강의는 이번 학기에도 개설됐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했고 지난달 30일 A 교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A 교수는 JTBC 취재진에 강의 특성상 쉽게 설명하기에 말했지만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제가 수업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놓고 이 질문을 통해 정체를 드러났는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36대는 오늘 교수 A씨를 학장직에서 해임하고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피겨 코치 차예들 씨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차 씨가 훈련 중에 아이들을 때리고 욕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빙상연맹 측은 개인 강습 중에 있었던 일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아주 어린애들부터 큰애들까지 때리는 거는 막대기로도 공으로도 때리고 날개부로 때리고. 안 본 사람은 없죠. 모욕감을 주고 애들한테 몇 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다 쉬쉬하다가 터진 것 같습니다. 차 씨의 폭행과 욕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단 겁니다. 허벅지 전체가 진짜 새카맣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막 걷기도 힘들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참아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대충 개났다.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나는 나가야 되겠는 분위기예요. 자꾸 속았어요. 논란이 커지자 아이스링크장 측은 차 씨를 강사해서 해임했습니다. 저희 링크장에서는 프리랜서 강사고 저희는 그 시간만 할애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 그 강사는 저희가 해임을 했고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지만 차 씨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강습회에 참석해 코치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차 씨의 폭행 의혹이 개인 강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터치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거는 코치석에 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JTBC 송승환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을 바꿀 인수전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예비 입찰이 마감됐는데 세 곳이 눈에 띕니다. 일찌감치 참여하겠다고 했던 애경그룹과 KCGI 강성부 펀드, 여기에 미래에셋과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애경그룹과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 그리고 미래에셋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SK와 GS, 대기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시아나처럼 30년 넘게 운영한 대형 항공사가 인수합병 시장에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예비 입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공업계가 불황인 데다 불매운동으로 일본 노선까지 줄어들면서 인수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그룹은 일주일 안에 최종 후보들을 추릴 계획입니다. 한 달 동안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매각을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 입찰은 끝났지만 앞으로 참가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조 원 안팎으로 알려진 인수 비용을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재무적 투자자들과 손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입찰엔 빠진 대기업들이 본입찰 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물가는 늘 오른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소수점까지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물가를 끌어내린 주역은 농산물입니다. 지난달 이 무 한 개의 평균 가격은 약 1,4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배추는 42%, 수박과 돼지고기 값도 각각 34%와 8% 넘게 내렸습니다.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7% 내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날씨가 좋아 수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 제품 가격도 6.6% 내렸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면 1년 전보다 0.038% 내렸습니다. 올 들어 계속 1%를 밑돌다 사실상 마이너스까지 간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에 한편에선 걱정도 나옵니다. 낮아진 성장 기대감이 물가를 낮추고 다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급 측 요인의 상당 부분을 기인한 것으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자와 소비를 늘릴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한의 경기가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또 한 건의 남북 스포츠 교류가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아 역도 대회인데요. 우리 선수 40여 명이 평양에 갈 걸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에 우리 선수 약 40명이 참가한다고 역도연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달려있는 대회입니다. 역도는 체육강국을 내세우는 북한의 전략 종목으로 2013년 평양에서 대회가 열렸을 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대회가 열리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마침 역도대회 닷새전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 간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1990년 능라도에서 열렸던 남북 통일축구 이후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입니다. 정부는 50여 명의 선수단 외에 수백 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교류가 잇따라 예고되면서 남북 대화 재개에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 고위급이 스포츠 교류 일청에서 방북하게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은 곧장 또 특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들 경기와 남북 대화를 연관지을 단계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호주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서 소녀상 그림을 놓고 한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호주 거리에 나타난 소녀상 그림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슨 일인지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시 도로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에 각양각색의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형상이 보입니다. 5년 전 그려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국 학생들이 시에 항의하자 시 측은 다른 그림을 그려 넣어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길기가 있던 자리에 평화의 소녀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림이 회색으로 덮였습니다. 소녀상 옆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신호기 제어기 관리단체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그림은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본질은 휴먼 라이츠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말해봤지만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지워야 된다고. 의자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워야 된다고. 브리즈번시 관계자는 거리에 소녀상 그림이 나타나자 일본 측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의 압력에 관리단체가 그림을 덮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와는 달리 브리즈번시엔 일본 영사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시드니에 소녀상이 들어설 때도 일본 측은 폭력을 휘두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녀상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경기 화성의 삼성물산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배선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2.5m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삼성 측 자체 소방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감전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전국의 14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비, 청소 노동자 등 모두 614명이 1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국립대 병원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첨단 소재인 그래핀과 은나노를 측정하는 국제 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했습니다. 특히 은나노는 일본이 여러 해 전부터 국제 표준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앞지른 겁니다. 은나노는 항균과 탈취 기능이 있는 섬유 및 가전제품에, 그래핀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쓰입니다.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장거리 노선이 생깁니다. 피네어는 내년 3월 30일부터 김해공항과 핀란드 헬싱키를 오가는 노선을 운영합니다. 김해공항 활주로가 조금 짧아서 부산에서 출발할 땐 승객을 정원의 90%만 태울 예정입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선수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부수기도 하죠. 또 US 오픈에선 심판을 향해 총 쏘는 신용을 하고 볼보이에 수건을 내팽개친 선수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코트 위에선 항상 냉철할 것 같은 선수들. 하지만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는 경기가 맘대로 풀리지 않자 볼보이가 내민 수건을 화내듯이 낚아챘습니다. 이 행동에 심판이 경고를 주자 라켓을 던져버립니다. 관중의 야유가 쏟아졌고 이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심판의 눈을 피해 손가락욕까지 했습니다. 경기를 이긴 뒤가 더 문제였습니다. 사과는커녕 여러분이 준 에너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비꼬듯이 말해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식 경기에 나선 미국의 브라이언은 엉뚱한 행동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들어왔다고 선언한 공이 아웃으로 확인되자
비아냥대듯 라켓을 거꾸로 들고 심판을 향해 총 쏘는 신용을 한 겁니다. 뒤늦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지만 $10,000, 약 1,2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매겨졌습니다. 스포츠에선 순간순간 바뀌는 상황에 따라 선수들의 감정도 요동칩니다. 눈에 못 이겨 라켓을 내리쳐 부수고 심판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곤 합니다. 그림 같은 샷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을 벌떡 일어서게 하는 테니스지만 팬들은 선수들이 통제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유심히 지켜봅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밀착 카메라 순서입니다. 밀착 카메라 먼저 전해드리고 곧바로 뉴스룸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밀착 카메라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려는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일도 많죠. 그 아찔하고 불쾌한 현장을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들,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뒤섞여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교차로입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신호는 차량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변한 다음에 보행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회전하는 차량입니다. 보행자들은 우회전하는 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좀 건너야겠다 싶으면 또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훅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남 일이 아니니까 제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취재진은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지켜봤습니다.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 틈을 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건너오는 보행자와 뒤섞여 지나기도 합니다. 아찔한 상황도 있습니다. 네, 방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행자가 건너오고 있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해버린 건데요. 건너온 시민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어떠셨어요? 방금은 막 삥삥 거릴 때. 약간 깜짝 놀랐어요. 띵해서. 길을 건너는 사람과 우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사고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17%가 우회전하는 차 때문이었습니다. 숨진 사람도 15명에서 22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은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들이받쳤습니다. 우측에서 갑자기 날아들더니 자동차 옆하고 부딪힌 거예요. 척추 4번과 5번에 금이 갔다. 신호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고 피해자는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운전자들은 어떨까? 이번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보행자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서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가면 좋은데 네네. 또 거의 단속 들어가니까 그쵸. 예, 그런 거 있고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운전자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차로의 경우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뒤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면은 직진할 수 있는 자리인데 뒤에서 나는 우회전 갈 거니까 너 비켜라는 거잖아요.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곳곳엔 우회전 신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보신 차량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신호등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뒤에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등이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갈 수 있고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여서 규정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주요국들과 다른 점입니다. 어제는 안전했어도 오늘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나온 행동이 남의 삶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두 원내대표를 모시고
1대1 긴급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는 어제 500분가량의 기자간담회를 했죠. 여야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잘 해소됐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변명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지금 하여간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걸 풀어갈 방법이 과연 있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오늘 두 원내대표 긴급 토론을 통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맥주 마실 때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그리고 사실 텔레비전 토론은 오늘 두 분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상황이 영 녹록지 않아서 토론이 잘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풀어가도록 좀 저도 노력할 것이고 두 분께서도 많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그 예상은 저희 원래 끝나는 시간은 9시 한 25분 전후가 됩니다만은 오늘 두 분의 토론이 워낙 좀 중하기도 하고 모처럼 두 분이 나오시기도 해서 또 사안도 중하고요. 그래서 시간 조금 늘려 잡아서 9시 한 40, 50분 정도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저히 의견이 안 모일 것 같으면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요. 만일에 두 분이 합의해서 청문회를 연다 해도 5일과 6일 이틀을 한다면 하루 한다면 5일이나 6일.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틀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놓으신 건 맞습니까? 애초에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합의했던 것이고 또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의 의지와는 또 무관하게 청문회 자체가 약속된 날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하고 오늘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있은 이후에 만나보지 못하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론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정리하셨는지 이런 것이 뭐 저도 지금 이 순간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모두 말씀이 꼬인 난국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셨습니다. 우리 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꼬인 난국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시면 됩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어제 뭐 기자회견의 모습도 결국은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꼬인 난국을 푸는 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사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3가지 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실시 계획서라 그래서 언제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하는 거를 채택해야 되고요. 하나는 증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료 제출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제도인데요. 사상 초유로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떡 넣어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90일 동안 논의를 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저는 29일 날 민주당이 그렇게 안건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이미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요구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증인을 논의해서 수년시키자.
2일, 3일로 원래 약속했지만 합의했지만 도저히 29일부터 해서 플러스 5일이 3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29일 날 결국 채택을 못함으로써 일자를 수년할 수밖에 없으니 그 다음 날이라도 뭐 해서 플러스 5일 그러면 3, 4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고집한 것이 날짜를 2, 3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인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딸, 아내는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딸은 일찌감치 양보를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2개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기간과 핵심 증인. 그래서 제가 핵심 증인을 양보하겠다. 그 대신 기간을 플러스 5일을 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끝끝내 거부하셨고 또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저는 적어도 5일의 기간을 주시면 우리가 법에 맞는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안 주시고 3일을 주셔서 이거는 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이 저희에게 내미는 임명 강행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영 대표님. 네, 우선 그 안건 조정위와 관련해서는 그 최장 90일까지 안건 조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90일을 안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이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일날 그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의결 사항이 3가지가 있었던 건 맞죠. 첫째가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고 순서를 바꾸셨습니다만 두 번째가 자료 요구를 확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증인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대개 그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전통에 따르면 청문 그 계획서를 먼저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요구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합의된 증인들을 채택한 다음에 남은 증인이 있으면 대체로 간사들한테 위임받아서 최종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밟았는데 그날따라 유독 1번, 2번, 3번 안건을 통합해서 3번 안건을 처리해야지만 그 청문회 계획서와 또 자료 요구서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증인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여상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고 이 증인을 조정하는 이런 과정을 밟으셨으면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사내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안건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증인을 조정할 수 있는 이 합의의 시간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경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의도와 또 여상규 위원장이 해석한 그 의지는 굉장히 어긋나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29일 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경원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은 28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보이콧 여부를 공론화하시는 이런 과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원조 보이콧에 해당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보이콧 의도의 문제들은 좀 서로 신중하게 예를 갖춰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28일에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저희는 사실 당연히 이런 압수수색이 있고 이렇다면 후보자는 사퇴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오늘은 후보자의 배우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고발했다고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을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유사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실시된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의원총회의 결과는 일단은
한번 인사청문회를 해보자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요. 그것을 갖고 이제 보이콧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여기에 것이 대한 맞지 않다는 반론만 짧게 듣고 말씀드립니다.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뭐 하시죠. 과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근데 그 압수수색이 있기까지는 첫 발단이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소고발한다고 검찰이 그 무조건 검찰에서 압수수색 그 영장을 고소고발에 발부합니까? 대해서 그 수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청문회를 앞두고 할 것인지 청문회 뒤에 할 것인지 이것은 뭐 저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유의 권한과 예.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소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그 후보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쓴 그 각본대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작극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예. 이 정권의 검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맞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예. 발부하지 않습니다. 뭐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입장에서는 청구하고 또 법원에서 예, 발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적어도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예. 총장 체제 하에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알겠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자, 믿고요.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5일하고 6일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그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이틀을 열어놨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법대로를 말씀드리냐면 예. 법대로는 우리가 결의를 하고 5일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5일.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오면 20일 안에 해야 네. 되고요. 20일 동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송부서를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께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늘이라면 원래 이제 20일 플러스 11일의 만료일이 12일이 됩니다. 예. 9월 12일. 그러면 오늘이라도 저희가 합의하면 플러스 5일이 된 8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자꾸 5일을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료 요구 문제하고요. 예. 하나는 증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부르고 싶은 증인들, 이 엄혹한 정권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출석이 강제될 때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인들은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은 제가 이제 이미 예. 지난번에 양보를 했으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부르고 싶은 증인들을 정말 불러서 제대로 세워서 증인 부르고 자료와 함께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5일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 그냥 딱 3일 정해서 오시는 것은 청문회 없이 하자. 이런 의사 표시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읽을 수밖에 얘기는 조금 없다는 설명이 필요할 수도 말씀드립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법대로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그 정신은 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좋은데요. 원래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은 8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완료됐어야 하고 9월 2일까지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로 예. 국회에서 송달했어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려면 게임은 종료되었다. 그 게임 시간이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이 워낙 저희로서는 그 과도할 정도로 주장이었습니다만 청문회를 잇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원칙에 또 저희가 근거했던 예. 이런 정치는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도 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당이 보나마나 안 받을 것을 상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이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만 예. 보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태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하는지도 저희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 가족을 양보하면서 그 대신 꼭 부르고 싶은 핵심 증인들을 저희가 이 법대로 정말 이 출석 요구를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신 가족 증인을 불러주실 수 있는지 결국은 안 그러면은 어제와 같은 똑같은 모양이 연출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열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인영 대표께서 몇 명의 증인을 어떻게 데리고 와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제안인데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하면서 할 수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만 가족 증인 특히 직계 좀비속과 관련한 어머니, 아내, 딸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어제 그렇게 철회하실 거면 일찌감치 철회하셔서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아니요. 제가 저한테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배우자가 압수수색 됐어요. 그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굉장히 핵심 증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배우자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양보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제보와 증인을 대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와 증인을 좀 어제서야 확보해서 그렇다면 배우자를 양보하자고 최종 순간에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얘기가 돼서 제가 꼭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8월 30일과 9월 2일 혹은 저희가 양보했던 9월 3일까지의 이 일정이 준수됐다면 그러면 지금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청문회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시간 끌다가 나한테 유리한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셨다는 거면 그건 굉장히 우리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말씀입니다. 청문회는 왜 하는 걸까요? 그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에 정말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이랑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 맞는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후보자가 외치는 개혁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그럼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나중에 더 다른 의혹이 발견돼서 그냥 그걸 모르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검증해야죠.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그 도덕성과 자질, 능력 이것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제1차적이고 본래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검증하는 과정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주로 가족에 대한 조금 독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상털기, 망신주기, 모욕주기 이런 것으로 일관했다는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씩 그 과정에서 사실상 후보의 주요한 어떤 범법 사유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그것이 일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가족들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그거는 법대로 또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가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연계시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청문회 일정만 무산시키는 이런 우를 우리 스스로가 범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조장했다. 이런 점들을 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사안을 말씀드려볼까요? 아니면 사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은 한 40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모자랄 것 같긴 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이 충분히 토론을 하셨는데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만 좀 답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증인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임의로 출석할 수는 있으나 아마 야당에서 생각하기에 임의로 출석할 증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아까 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은 다 안 나와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확보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그 증인은 임의로 절대로 출석할 수가 없는 증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족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그 말씀은 가족은 또 절대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하겠죠. 그 말씀은 가족 중에 누구, 예를 들면 뭐 부인이든 나온다고 합의해주면 청문회는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뭐 이제 저희가 25명의 증인을 예, 지금 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은 저희 이제 법사위 간사가 주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핵심 증인이 출석을 한다면 예. 뭐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다,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이게 청문회와 관련해서 날짜를 9월 2일과 3일로 했다가 거기서 저희가 양보해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니까 그 다음에는 증인 문제로 옮겨왔습니다.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 증인에서 지금 저희가 가족 문제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는 양보했다가 이제 다시 청문 날짜가 부족하니 가족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가족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그때그때 조건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고 청문회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곤란하다. 가족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양보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어제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플러스 5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플러스 5일 그러니까 기간 연장도 안 된다. 증인도 더 이상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양보한 거였고 결국은 지금은 플러스 5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 가족이 중요하느냐? 가족이 안 나온 가족이 그동안 나온 예도 있고요. 지금 이 모든 사안들 지금 크게 3가지 사안입니다. 이 딸의 특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웅동학원의 문제가 있고요. 웅동학원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모펀드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 결국 어제도 후보자의 답변은 대부분 본인은 모른다. 배우자가 한 것이다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핵심 증인이고 오늘 또 압수수색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면 여기서 그럼 이것이 배우자의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만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후보자의 검증이고 또 이것을 밝혀내는데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를 대기 때문에 배우자와 원래 같이 부르자는 것이 저희의 제가 우선 사실은 하나 정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과연 사모펀드 그다음에 웅동학원 그리고 딸의 입학 등등과 관련한 장학금 이런 등등과 관련한 모든 것 때문에 거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냐 그건 전 사실이 아닌 문제를 너무 전체의 사실로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점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후보가 나와서 아내의 핑계를 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후보자로서는 그 이른바 특수관계고 가족의 문제 특히 아내와 관련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껏 대답하고 진실대로 대답하지 그것을 아내 핑계 대면서 모면하고 넘어가는 어제도 벌써 그렇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게 수치심을 아니라 주는 그런 표현은 좀 어제도 상당하게 온당하다.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가족 이름으로 가족 돈 10억 5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나 원내대표님, 예. 지금 사모펀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예, 예. 자연스럽게 그 남은 의혹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를 아까 제일 처음에 드셨습니다만은 시작을 사모펀드 문제로 시작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얘기 나누도록 하죠. 자,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도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가 의논해서 사모펀드를
지금 펀드를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펀드에 출자한 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 부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모펀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사모펀드를 보고서 그것이 일단 강남 부자들 사이에 처음에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지금 이 펀드는 전부 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 그러니까 2016년, 예. 17년 5월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월에 이미 처남의 돈과 처남의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펀드에 조국 후보자가 5월에 민정수석이 된 다음 7월에 가족 이름으로 10억 5천의 예. 펀드를 가입합니다. 그 펀드는 전부 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만으로 된 펀드인데 이 펀드로 사실은 가족만 있을 때는 나중에 이것을 해지할 때의 약정에 따라서 아들, 딸들에게 증여하는 그런 수단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 이것은 소위 그동안에 이 가로등 같은 걸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가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로 관급공사를 177개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중에 84%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체들입니다. 결국은 매출이 거의 2배로 오르고요. 이 정부 들어서 강조했던 스마트 가로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죠. 결국은 조국 후보자는 어제 나와서 이것은 블라인드 펀드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정관에 보면 정관 22조에 보면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어디에다 투자했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로등 사업을 하는 웰스 CNT라는 회사인데요. 거기다 투자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펀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조국 후보도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공부 모두가 좀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우선 후보 자신도 펀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의 배우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직에 나서서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펀드에 넣는 거 이 부분들은 괜찮다 이런 것들 속에서 진행했겠지 그렇게 이게 얼마나 수익을 내고 또 얼마만큼 유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후보가 알면서 진행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조국 그다음에 가족들만 냈습니다, 돈을. 두 번째로 그 가족 펀드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그 증여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상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포괄적 증여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상력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 수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후보의 그 도표도 잠깐 봤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청문 준비를 하던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한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그 이른바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수주했던 이런 분량하고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그 분량들이 더 적은 이런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여기 지나치게 비위, 부정 혹은 특정적 권력 이런 것들을 남용한 이런 걸로 연상시키는 것은 적어도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이인영 같습니다. 대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코링크 P에서 하는 펀드로 그 펀드로 어디 그
코링크피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웰스 CNT로 투자를 했습니다. 웰스 CNT의 뭡니까? 어저께 보니까 뭐 그래프도 이렇게 가로등 사업을 웰스 했고요. CNT의 매출이 오히려 그 전에 더 많았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아니 2배로 늘어났습니다. 177개 업체를 해서. 뭐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적어도 그거는 그래프상으로 또 통계상으로는 뭐 달랐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 펀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는 펀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만 들었어요.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한다? 상당히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한 회사가 하필이면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관급공사의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아마 의혹을 부풀리면 대통령께서 또 뭐 스마트 가로등 확대해라 하고서 말씀도 하시고 또 한번 방문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의혹에까지 제가 연결시켜서 뭐 그래서 민정수석이 이걸 드라이브 걸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러한 점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이 회사가 또 나중에 보면 콘소시엄 해갖고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갖다 약정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무산이 됐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관급공사를 예상하고 그것도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만의 돈이 들어갔다는 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다 도망갔어요. 사법 그 펀드의 관련자들은 대표들은 왜 도망갔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요건 좀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논의를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배로 늘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 몇 배로 줄은 상황을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관급공사로 인한 아마 매출인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들었고요. 관급공사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늘어서 177개를. 근데 그 문제는 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177개고 좋겠고 84.4%는 저희가 두 차례 세 확인했습니다. 차례씩 이 자리에서 반복하셨기 때문에 내일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개 관련된 여태까지 아무런 사람들 반론이 없었습니다. 뭐 매출의 문제죠. 그러니까 수주의 숫자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람과 관련해서 저 해외로 도피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특히 뭐 오천 조카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귀국해서 명명백박하게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건 이후 수사의 과정에서 진실이 뭐 확인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후보자가 말씀하신 거랑 참 다르네요. 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으면 아예 저 출국을 시키지 말으셨어야 되겠죠. 그건 뭐 마치 조국 후보가 출국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곤란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후보가 출국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모펀드 문제는 그다음 한 단계 더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그 웰스 CNT 회사의 주식이 전환세차 발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4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우회 상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웰스 CNT 말고 또 하나 WF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코링크 PE에서 이 사모펀드 저도 공부하냐고 굉장히 했었는데 코링크 PE에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WFM과 웰스 CNT의 정관이 모두 지금 같은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 사업은 배터리 사업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주식을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웰스 CNT를 우회 상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일반인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자들이 상당히 다 해외로 출국한 상태, 또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이 폐기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의 돈만 들어간 조국 펀드가 웰스 CNT에 오롯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 돈만 투자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론
뭐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통해서 조국 후보가 어떠한 수익을 얻었습니까? 어떤 수익이 생겼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수익이 또 한 중요한 가지 것이 관련한 아니라 거는 지금 진행 뭐 중입니다. 저도 뭐 그런 지금. 얘기는 들었죠. 4차 산업 혹은 뭐 신성장 동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소 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건데 그건 카더라 아닙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 아니요, 배터리 사업은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고쳤습니다. 그것을 그 조국 후보와 그 가족이 마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이 아니라 과도한 이익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연결시키기에는 지금 너무 부정한 이익 성급한, 이상인 것 같고요. 섣부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드러난 뭐 다시 것만 해도 언젠가는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검찰 수사가 더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과연 본인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도 엄격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관련 여부는 제가 마지막에 좀 점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 들어오기 전에 두 분께 미리 양해는 구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됐던 모든 논점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단은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상업펀드 문제를 마침 얘기를 꺼내주셨길래 처음에 짚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딸 관련 특혜 의혹이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중에서 제일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반론 뭐 이제 듣고 딸 관련 토론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은 여러 가지 이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딸 관련 스펙에 대해서 어제 후보자가 이랬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했는지 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나왔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알라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오늘 서울대 그 교수 한 분이 당시 학과장이 얘기는 했더군요. 제가 듣기에는 서울대 교수들은 그게 서울대 동창회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수가 추천을 하든지. 그러면 관학회에서 그냥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장학금을 줄까요?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3학점 하나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오늘 취재를 해본 결과는 그쪽에서 윤순진 교수가 그 담당 학과장이었는데 장학금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는 장학금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 형편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성적 우수자라든지.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800만 원 장학금을 2학기를 받고 학점을 하나 이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 한번 그다음 좀 확인을 해보실게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제가 그 확인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성적에 따라 주는 것,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것, 그리고 동문회죠, 관학회인가요? 거기서 임률이 정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 당시에 학과장이 증언을 해서 그거는 좀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대 동창회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무슨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답을 안 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여태까지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학과장께서는 반드시 신청해야지 나오는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되는 것에 제 대해서 생각에는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에는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고장학금 말고 장학금 얘기하는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국 후보의 딸을 말하자면 특혜로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칙을 그때 개정했다. 그리고 이런 그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2013년 4월에 개정된 것이라서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는 것과는 무관한 개정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 상당한 의혹들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산대 저는 의전원 학원은요, 마찬가지로 해소가 안 서울대 되죠. 환경대학원에서도 자, 부산대 자체 의전원 그 그렇게 조사 말씀하시면 과정들을 안 통해 되죠. 가지고 이 200만 입장을 원씩. 공식적으로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니, 부산대 제가 의전원 들은 하나 정황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말씀을 먼저 아니 드리죠. 이거는 제가 마저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마무리 주시죠. 예. 제가 들은 그 이야기들 중에는 환경대학원 이런 곳에 일반 다른 대학원과는 좀 다르게 기부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과정에서 네.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의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환경대학원 학생이면은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네,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과정이었다. 이러면은 그런 의혹은 지나치다,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 다만 생각합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의 경우에도 두 학기 중에서 하나 수업 듣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조국 후보자 따님만 그 6학기 연속으로 해서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한 번씩 수령했습니다. 무슨 기준이 어떻고 언제 개정되고의 문제는 저희는 예.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결국 어떤 오늘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저희가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 밝힌 거 외에 조국 후보자 따님이 첫 번째에는 장학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시기보다 저는 일단 그것만 보십시오. 어떻게 혼자 6학기를 받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한 학기씩만 받는데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더 큰 문제가 거기에 그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 의료원장이 됐습니다. 또 그분이 추천한 분이 대통령 주치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검찰이 그동안 인정해온 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걸 보면 이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다음 분명히 정리하고 두 갑시다. 그냥 번째로, 가시면 안 되고 자, 대통령의 주치의가 된 과정과 부산대 의전원 그 원장과의 이 관계들은 저는 굉장히 과도하게 짚으셨다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만 예. 저는 대통령의 주치의가 결정되는 과정은 부산대 의전원장과는 무관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전 원장이 우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것이 아니 그다음에 부산 두 번째로 의전 원장을 이게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메모가 것에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메모가 거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부산대 의전원장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또 다른 소상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그 청와대 쪽에서 예. 밝히면 그 문제는 나경원 대표께서 과도하게 짚으신 거다 이런 점이 알겠습니다.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두 번 하나만 더 압수수색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나왔기 적어도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2016년도에 말씀을 조국 드리고요. 후보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그런 어떤 그 선정과 절차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적어도 201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2015년이라는 시간은 박근혜 정권의 극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박감별이 나올 정도로 예. 맹위를 떨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거랑 좀 그 시점에 조국 후보는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당 대표 시절에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이른바 혁신위원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대장처럼 이렇게 여겨지면서 아주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딱 찍혀 있는 조국 교수의 딸을 특혜를 주고 부정을 한다? 예.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서운 박근혜 시절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황상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 빼고 그냥 간단히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그림을 기증하고 거기서 만찬을 하고 그 이후 학기부터 6학기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메모에는 주치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15년의 상황은 등록금 최근에 뭐 저한테도 그런 그 해당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심지어는 국정원에서 아니,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엄혹한 시간입니다. 그 엄혹한 시간에 대표적인 그 야당 성향의 조국 교수의 딸을 그걸 돌봐준다? 그건 보통의 사람들 심장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당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베팅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적어도 문재인 후보는 지금 장학금을 주는 데 지지율이 있어서 떨어지고 매우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했었는데 그런 문재인 후보의 측근 교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미래의 야당 지도자에게 베팅할 수 있죠. 자, 두 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잠깐만요.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요. 대통령 선거가 아마 그 시절에 나경원 대표께서도 문재인 대표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을 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논문 이야기는 안 합니까? 할 겁니다. 하는데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남았고요. 사실 장학금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환경대학원에서 줬던 그 관악회에서 줬던 장학금. 의전원 한번 말씀하시죠. 의전원은 해소가 안 되죠. 그거는 왜 이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해명이 나오려면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것이 서울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빨리 좀 얘기를 내놔야 이런 논쟁이 더 끌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두 분의 말씀만으로는 이 논란이 다 지금 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해명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논문 제일 저자가 가장 크죠. 그 뭐 SCI급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급이 있는 논문에 제일 저자가 인턴으로 2주 했는데 제일 저자가 됐다고 하니까 또 그 실험이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뭐 신생아를 굉장히 여러 신생아에 대해서 뭐 채취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계속 한 말씀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논문 제일 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설을 영어 통번역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개의 논문의 저자가 됐겠다 이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는 것은 마땅치도 않은 일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제 대한의협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곧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어를 잘했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저희 당의 주강덕 의원께서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뭐 저희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꾸 이제 따님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일 저자는 다름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딸은 그 단국대에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고 그것도 SCI급의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고 또 그 단국대의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법대 조국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거기서 뭐 인턴십을 한 것으로 나온 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모종의 서로 간에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다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이것은 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턴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기간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과 그다음에 결국 대학 입시와의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들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론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직접 청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히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딸은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함께 쓴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영어 실력이 출중했다. 오늘 주강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습니다만 토익 점수가 990점이고 이른바 탭스 성적이 905점쯤 되면
그건 뭐 상당한 영어 실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뭐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 네 개 분야에서 두 개 분야밖에 해당 안 되는 뭐 이렇게 그 토익 성적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그건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토익에서 그 정도 990점의 성적이 나올 정도면 나머지의 말하자면 쓰고 말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탭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관들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또 외국 공간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800점 정도 이상 돼야지만 나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데 사실 905점 정도 되면 그건 상당한 실력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점들을 가리고 영어 성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의학 논문을 쓸 수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영어를 썼다고 해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된다. 미국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2저자, 3저자가 집필자였던 됐는데 장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학생이 열심히 했고 또 그 당시에는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계획보다는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일 저자라는 이런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점들도 좀 우리가 균형감 있게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래서 시간이 좀 적으니까 운동학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안 될까? 더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후보를 대신 제가 뭐 조국 후보도 아닌 상태 속에서 또 나경원 대표께서 또 청문위원도 아닌 상태 속에서 서로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서로 저한테 지금 5분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못하는 논점도 있을 것이다, 논제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합의해 주신다면 웅동학원은 다음 기회에 뭐 짧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웅동학원의 핵심. 핵심 대 핵심으로 그러면 2분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동생 채권을 2분 이상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웅동학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록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는데 그거를 재판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학교 측에서 나가서 한마디만 했으면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무변론으로 해서 의제자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조국 후보자 동생은 거기에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이자가 다 붙어갖고 16억짜리 채권이 동생과 동생 재수신데요. 100억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 학교가 나중에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재산은 국가에 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국가가 아니라 사유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생 사채에 보증을 할 때도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웅동학원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동생의 후보자가 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 이것은 뭐 사후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조국 후보의 일가족이 웅동학원에서 일체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소유의 과정에서도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은 해소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후보가 본인도 이야기했고 저도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년에 한 번도 그 이사로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참여할까 말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가 마치 웅동학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면 돌이켜서 나 대표께서도 아팠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과하게
그렇게 후배 파는 것으로 과정으로까지는 가지 않길 그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잠깐만요. 아니 저는 그걸 저한테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배임죄고요. 그것은 객관적인 이사가- 실체를 또 이사가- 제3의 그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저는 뭐 이런 그것도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할 거라고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결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쭉 보니까요. 죄명만 쭉 봐도 한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동안 이 윤석열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져서 묵시적 정탁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인정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낼 테고요. 저는 자꾸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합시다.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까? 저는 매우 부적격하다. 그래서 그만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번지지 않도록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론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토론할 기회는 뭐 당분간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내일 아침에 양당이 또 모여서 말씀들을 하신다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좀 저도 뭐 지켜보도록 마지막으로 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의혹들을 진실이 무엇인지 청문회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놓고 겨뤘어야 합니다. 그걸로부터 외면하고 회피했던 자유한국당의 알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무산의 과정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청문회 무산을 갖다가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아니요,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 선언하고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변명하는 대국민 한마디로 혼자 연극하는 것을 했는지 저는 결국 임명 강행을 무조건 하겠다. 그것이 변명서였는지 자료와 조국 증인 후보의 앞에서 진실된 드라마 정정당당하게 청문할 다큐멘터리였는지 자신이 없는 그것은 나경원 것이죠. 대표께서 그래서 선언해버린 단정하시면 안 될 거죠. 거라고 저는 무산을 생각합니다. 갖다 먼저 선언하고 아직도 기한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무산을 먼저 선언하고 혼자 극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조국 후보하고 나경원 대표나 잠깐만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진실을 놓고 예. 정정당당하게 겨루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과 자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증인과 자료가 없이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알 수 확신을 있는 갖고 그렇게 수많은 의혹을 부풀려고 오셨습니까? 최대한의 아니죠. 자, 시청자 저희는 여러분, 자료에 저 여기서 좀 따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두 근거 분은 모을 수 있는 자료로. 끝나고 나서 계속 토론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되셨습니까, 두 분? 예, 알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토론한 내용을 잘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